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한 친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없네. 단지 열정적인 호기심이 있을 뿐이지. 아인슈타인은 또 이렇게 말했죠. 왜 질문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멈추지 말고 계속 질문하라. 대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알 수 없는 것을 설명하지도 말라. 호기심이 드는 건 그냥 호기심 때문이다.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해결책을 만들 수는 없어도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호기심을 갖는다는 건 문고리를 잡는 것이고 질문을 한다는 건 그걸 돌려서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호기심으로 문을 열 때 더 큰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은 원탁의 기자들 K와 만나는 날. 두 가지 역시 토론을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상반기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기업들은 공채를 진행을 안 한다고 하죠. 이제는 흐름이. 또 날씨는 좀 풀려도 취업 시장의 한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 동향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실까요? 그리고 전세 사기가 어느 정도 끝났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전세 사기 특별법이 2달 뒤에 만료되는데요. 세입자를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전세 피해, 그 해법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시죠.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는 역대급으로 답이 긴데요. 그렇죠? 조금 깁니다. 서울시가 지난달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 일부 지역에 이것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호가 중심으로 오르면서 이걸 푼 게 맞느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고 오세훈 시장도 시장을 더 모니터링해보고 나중에 또 결정을 할 것처럼 또 유보적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미 문제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규제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 구역 이름을 8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저희가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6672님 정답 그린벨트입니다. 한 3주 전 퀴즈 정답인데 네, 참 이거 어디까지 힌트를 드려야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다양한 선물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부터 안 볼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이 트럼프발 침체 공포에 뉴욕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연출했습니다. 나스닥이 4%나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2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 다우지수는 890포인트 2% 넘게 떨어졌고 대형지주 S&P 500 지수도 2.69%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악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이니까 거의 투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경기 침체와 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에세 공포가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인정해 버리니까 월가 대형 은행들이 오늘 하루에만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미국 증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줄줄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에서 1.7%예요. 대폭 낮춘 거죠. 한꺼번에 0.7% 낮춘 건 전쟁이 났거나 전쟁에 준하는 재난 상황일 때나 하는 행위고요. 여기에다가 모건 스테인리는 S&P 500 지수가 최대 20%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된소리를 맞았는데요. 테슬라 이 서학개미주들의 최애주인데 오늘 하루만 15%가 떨어졌습니다. 네. 2020년 이후 이제 거의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의 최고가가 아마 488달러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22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더 났고요. 이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4.5%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빅스 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손해 현상이 더 심해져서 국채 가격 오르고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연준의 조기 이제 금리 이제 인하 가능성은 좀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 지표들이 꽤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발표되는 지난달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다음 날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이걸 좀 확인하면서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방향을 좀 가늠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경기 침체가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 4월 인도분 서브텍사스산 중진율은 배럴당 66달러대, 북해산 브렌트의 5월 인도분은 69달러대입니다. 어제 외국인 매도에도 코스피 2,570선을 회복을 했는데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네. 2% 넘게 떨어져서 코스피가 2,518, 코스닥도 2.11%더 많이 떨어져서 710인데요. 그나마 호재를 좀 찾아본다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그나마 좀 사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호재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제 각각 2,500선, 700선 좀 이렇게 턱걸이를 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그 하루 전이었나요?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떨어지려던 증시를 조금 이제 받쳐줬거든요. 근데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경제 나빠져도 일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책 위반자들 발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시장은 바로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물론 뭐 관세 정책이 결국은 이제 이 투자를 불러일으켜서 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도 거론을 했어요. 현대차, 삼성 그리고 LG가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근데 그건 먼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네. 지금 당장 1월에 물가는 3%, 경기는 1분기에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 경기 침체 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견뎌야 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은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고 있구나라고 이제 체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관세 정책 보면 오락가락해요. 한다고 했다가 유예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유예했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4월 2일 상호 관세는 하겠다. 네.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을 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관세 정쟁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미국 경제 성장률 또 증시 이런 걸 이제 낮춰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관세이고요. 또 당장 그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되는 거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좀 한번 따져볼까요? 맞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사정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2일이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 시간으로 13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 네.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철강 수입 시장 점유율 9.7%예요.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4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어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자, 그러면 한국산 제품 얼마나 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될까에 대한
자료였는데요. 일단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철강, 알루미늄, 단품에도 해당이 되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섞였다면 예를 든다면 볼트라든가 너트라든가 스프링과 같은 이런 파생 상품 163개가 관세 타깃이다라는 겁니다. 스프링까지요? 맞습니다. 이거 누가 만듭니까? 스프링 대기업 안 만들어요. 예, 이게 중소기업. 모두 다 중소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부는 이제 정부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좀 우려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관세 시행이 되면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도 미국의 요구로 한미 FTA 재협상 통해서 철강 25% 관세 면제받는 대신에 쿼터를 받았거든요. 네. 직전 3년 수출량의 한 70%가량 연산 263만 톤가량은 쿼터를 적용받아서 무관세로 수출해왔고 그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가져가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이 관세가 25% 높아지니까 미국 현지에 있는 자동차 공장 네. 그리고 뭐 가전이라 같은 이 철을 쓰는 제조업, 유관 산업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데 한국 신용평가는 예고대로 관세가 강행이 되면 국내 철강업계는 연간 1조 2천억 원 가량의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대미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큰 이 관관 업체들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관세만큼이나 최근에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이제 홈플러스 얘기인데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죠. 홈플러스의 어음이 부도 처리돼서요. 맞습니다. 지금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갔는데 이것도 사실 이게 좀 기업 워크아웃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다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위험했나? 자금이 바닥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인데 어쨌든 주 거래은행이 보니까 SC제일은행하고 신한은행인데요. 일제히 홈플러스가 발행한 어음을 부도 처리하면서 어제 10일부터 당좌 거래가 전면 중지가 됐습니다. 금융결제원도 이 사실 공지하고 있는데요. 당좌 예금 거래라는 건 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서 개설한 계좌입니다. 이 예금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은 뭐 수표 어음 발행하고 또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럼 뭐가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들의 대금을 받지 못해서 연쇄 피해, 부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최악의 경우 이제 부도 처리된 어음을 받은 협력업체는 이거 채무불이행이다 소송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채권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이 계속해서 뭔가 돌아가야만 홈플러스는 뭔가를 또 막아내고 신규 물품도 받아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중은행들이 홈플러스에 신규 대출을 안 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홈플러스의 이제 외상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상품 판매 후 아직 받지 못한 채권 한 3천억 원 있고 또 이걸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10% 300억 원 수준인데 이렇게 홈플러스가 갑자기 기업 회생자에 들어가니 이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의 신규 약정이 중단이 돼서 은행 대출이 막힌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납품업체들은 당장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서 대출과 같은 다른 확보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6대 은행이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에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이제 지원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가 연체이자 감면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이렇게 이 법원에 이제 관리를 받게 되면 모든 부채는 유예되거든요. 네. 그리고 현금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쓰기 위해서는 법원에 인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앞서서 홈플러스의 이제 회생 채권 3,400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조기 변제해라라고 이제 법원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측은 아마 이제 한 6천억 원 가량의 가용 자금이 있어서 납품대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1월에 일부 이제 입장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지금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의 제품 공급이 좀 중단이 되게 되면 일부 뭐 재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전체가 다 완전히 이제 재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대의 상품이 비게 되면
이거는 소비자들이 외면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죠. 일단 입점 업체들에게도 협력사들에게도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홈플러스에서 받을 돈이 있는 협력사에게는 은행들이 5억 원 범위에서 일부 경영 안정자금은 이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공개 채용이라는 말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의 아직도 사라진 이런 단어. 네. 삼성전자가 상반기 공채 시작했다고 하죠. 다른 데들은 이제 거의 안 하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채용 성격은 띄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한다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그룹 차원에서 공채를 하는 곳이 이제 몇 곳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 때만 해도 사실 그 그룹별로 A 매치데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가서 어디는 버거킹 햄버거 주니 뭐 어디는 뭐 쿠폰을 주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막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고 막 이런 기업들. 네. 근데 대략 한 2015년쯤에 그 많은 회사들이 뭐 현대차, SK 뭐 이런 회사들이 계열사별 수시 공채, 계열사별로 인원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 공채하겠다. 근데 이 회사들도 워낙 크다 보니까 예컨대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회사들이 뭐 전반기에는 어디가 뽑고 후반기에는 어디가 뽑고 이런 식으로 정례화돼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은 아직까지 그룹 단위로 뽑고 그룹 단위로 뽑는 곳이 지금 큰 회사들은 HD 현대중공업 예전 현대중공업 계열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그룹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전에 그럼 그룹사들이 왜 공채를 했느냐? 그 어느 정도 기수 문화 같은 게 남아 있었죠. 예전 구습인데 그 기수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더니 그 예전 생각이 나 찾아봤더니 그 삼성그룹 공채로 들어온 신입 그 사원들이 네. 저기 강원도 평창에 있는 어떤 스키장에 모여가지고 막 그 마스 게임을 연습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마지막 날까지 막 이렇게 보여주는 임원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때 계셨던 회장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게 아직도 영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 한 10여 년 전에. 네. 네. 회장님이 헬기 타고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삼성 뭐 이렇게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런 식의 애사심 구치 그런 효과가 있는데 사실 요즘 세상에서 그게 과연 필요한가 좀 의문이긴 하죠. 예전에도 사실 그런 게 뭘 저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데 막상 거기서 몇 날 며칠 같이 이제 합숙하고 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그게 고취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그룹 공채 이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지원 부문별로 좀 따로 지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계열사로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부문으로 갈 수도 있어서 약간 좀 그 안에서 불만도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성비, 그러니까 그 기업이 사람을 뽑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이제 사업이거든요. 네. 비용을 들여서 원하는 사람, 그 원하는 인재를 뽑는 게 수익이라고 보면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대규모 그룹 신입사원 정기 공채, 그룹 공채가 가성비 차원에서는 가성비가 안 나오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 신입사원이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 결국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고 우리 다 직장생활에서 느끼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은 좀 다른 기질이 좀 물론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 네. 결국 성적을 가지고 뽑았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이게 뭐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경력 채용으로 가면은
어쨌든 비슷한 업종에서 2, 3년 동안 검증된 사람들 뭐 4, 5년, 뭐 7, 8년 검증된 사람을 뽑아오기 때문에 훨씬 더 타겟팅해서 가성비 높게 뽑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 아까 저희 3명도 밖에서 삼성은 이걸 계속 왜 할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저도 경제적으로는 잘 이유는 납득은 안 되지만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뭐 사회적 책임. 삼성전자만 25만 명이고요, 직원이. 그룹 전체하면 수십만 명이기 때문에 어떤 고용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책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닐까.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 전자를 지원하지만 SDI에 가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지원하지만 뭐 증권사에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지망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하는 이유를 저는 찾지는 못하겠어요. 실용성보다는 사회적 예. 책무. 사실 이런 거는 한 번씩 어떤 뭐 정치 경제가 만난 어떤 행사에서도 늘상 또 나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그 그룹 공채 때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는 어떻게 공채를 따로 안 뽑아요? 근데 뭐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부분이야? 좀 모르실 텐데 삼성이 크게 전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면 완제품,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같은 완제품과 반도체 네. 쪽으로 나뉜다면 DS라고 부르는 이 반도체 부문 안에서 메모리는 뽑는데 메모리 말고 파운드리나 LSI라고 부르는 설계, 그러니까 남의 거 위탁 생산해주는 부분과 설계하는 부분에서는 안 뽑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만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중에서도 주력 부문은 뽑는데 네. 비주력. 그래서 삼성이 좀 우리 더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네. 시스템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쪽으로는 사람을 안 뽑는다는 거잖아요. 특히 공채로. 파운드리 안 뽑는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사실은 지난 한 5, 6년 동안 한 100조 원 써서 우리 뭐 2030년까지 1등 할게요 했는데 사실 실적이 계속 안 좋아졌고 네. 안 좋아지는 바람에 작년에 아마도 영업 손실이 한 4조 정도 났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파운드리에서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 파운드리만 문제면은 삼성이 여기에 계속 뽑아서 미래를 위해 보고 투자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은 메모리, HBM 이런 것들도 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삼성 그룹 전체가 난리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하나에 집중해야 되고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지금 이제 미래 먹거리, 지금 현재 먹거리가 안 되는 건 조금 제쳐놓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읽혀지네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주문이 없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일감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뽑느냐. 네, 위탁 생산이 위탁 받은 게 없으면 사실 사람 뽑기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뽑아서 그 마중물로 여겨서 계속 뽑고 그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 대응할 주문이 없으니 그냥 여기서 하자. 그다음에 설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갤럭시 25 25에 들어가는 칩셋이 퀄컴이 그 삼성의 엑시노스가 아니라 퀄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방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삼성의 위탁 부문이 그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부문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외신들로 조각조각 나오는 걸 종합해 보면은 해외의 굵직한 기업의 일감을 단 하나라도 수주하고 있는지 자체가 지금 의문이에요. 아마 대부분 내부 수주. 그러니까 삼성에 맡기는 혹은 삼성 계열사 삼성에 맡기는 그런 내부 수주를 제외하면은 요즘 큰 회사 수주했다는 뉴스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뭄이면 삼성 스스로 수주했다는 소식을 발표할 만도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 그렇게 일감이 없으니 사람을 안 뽑는 게 당연하죠, 사실. 어떤 중국의 스타트업들 이런 데 아니면 삼성에게 반도체 제조를 위탁하지 않는다, 맡기지 않는다 이런 것도 나오고 최근에 또 보니까 물론 이것도 진위가 더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설립하는 것도 좀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삼성 반도체의 어떤 위기라는 게 채용에서도 또 똑같이 나타나고 있네요. 익명으로 글을 하나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삼성전자 DS 부문 094번입니다. 2009년에 입사하신 거예요. 094번. 아 그런 용어를 쓰나 보군요. 그때도 LSI,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살리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살아났네요. 사실은 삼성은 메모리로 먹고 살던 회사죠. 특히 DS라고 부르는 요 부분만 보면 메모리로 먹고 살던 회사고 그 안에서 다른 분들이 그 직원분들이 메모리가 아닌 부문으로 가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연말 되면
성과급이 나오는데 성과급이 그 부문별로 뭐 성과별로 주는데 파운드리 성과 별로 없잖아. 네. LSI 성과 별로 없잖아. 메모리 그래 우리가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그룹 안에서 성과급을 줄 때도 메모리만 많이 준단 말이에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좀 배려를 해줘도 역시 메모리가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메모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가 네. 시스템 반도체 설계나 네. 파운드리 쪽으로 안 가니 맞습니다. 그쪽에 또 잘릴 일도 없고. 근데 최근에 강제로라긴 뭐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파운드리 쪽으로 우수 인재를 많이 옮겼어요. 옮겼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특히 성과가 안 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메모리도 역시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성과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메모리에서도 우수 인재가 빠지니까 메모리도 아하. 흔들흔들. 그러니까 다 흔들흔들. 최근에는 파운드리 부분을 살짝 속도 조절을 하고 약간 레거시가 아니더라도 최고 선단이 아닌 공정 쪽에서 좀 해보고 선단은 약간 뒤로 물르자 하면서 인력을 조정하고 있어요. 파운드리에서 메모리로 다시 그 우수 인재들을 돌리고 있으면 되돌리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런 상황까지 감안하면 뭐 전체 그림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또 그 되는 메모리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직원들은 하이닉스로 이직을 하고 있고 역시 삼성전자 시그널 저자다운 분석이었습니다. 절찬 판매 중입니다. 근데 이제 고용 시장 분위기를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채용 시장 문은 열린다고는 하는데 청년들한테 여전히 바늘구멍일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잠깐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업은 신입보다 경력직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근데 또 어디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경력을 우대합니다. 그런데 경력을 인정해주지는 않고 신입으로 뽑습니다.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중고 신입. 네. 후려치는 건가요? 그 신입은 신입인데, 그러니까 경력은 인정해주는 게 0년인데 실제로 들어온 사람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뭐 1년 이상, 뭐 2, 3년 이상 일한 분들이 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덜 좋은 회사에서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조금 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 그 정도는 손해를 감수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최근에 그 채용 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아까 뭐 경력 사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신입 그 취준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불만이 커지는 것 분명한 사실인데, 어쨌든 기업들이 수익이 안 좋으니까 사람 뽑을 때 돈을 아끼려고 하거든요. 결국 가성비를 높이려면 경력 사원 채용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추세는 더하면 더해졌지 앞으로는 신입사원을 대거 뽑습니다. 이런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 그렇게 뽑는데 사실 그렇죠. 요즘 그런 기업이 없잖아요. 경기가 좋아야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는 건데 그 시장이 지금 거의 오늘 미세먼지만큼이나 앞이 좀 뿌옇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도 이게 항상 그 고용 데이터 나올 때마다 쉬었음 인구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43만 명 수준. 요즘 분석 좀 어떻게 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을 하는 걸까요? 지난달에 이제 그 구직 활동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안 하는 자발적 미취업자 그게 이제 쉬었음인데 43만 4천 명. 예. 이게 이제 뭐 또 다른 지표도 있는데 그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고용 보조 지표 3이라고 하는 이것도 보면 16.4%.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로 따지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증가폭이 크다고 할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그 저희 집 앞에 보면 그 네. 청년주택이라고 있어요. 예. 그 청년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정규직 취업을 하면 뭐 몇 달 여유를 주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 나가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생겼으니까 소득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특정 소득 수준 이하여야 계속 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 동생 친구가 살다가 네네네. 뭐 공기업에 합격을 해가지고 갑자기 퇴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사실 그 좋은 직장에 취직할 뭐 여지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주거가 만약에 소득 때문에 불안정해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봐도 청년들이 그러면 이제 일을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얼마냐. 뭐 집을 살 수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거나 이런 유인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바에는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을 좀 누리면서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쉬는 기간에 여행을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길을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숫자만 보면 청년층에서 보통 19세에서 34세를 우리가 청년층이라고 분류하는데 통계에서 네. 취업자,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360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실업자는 한 2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60만 대 23만 그러니까 실업이 얼마 안 되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업자가 아닌 말씀하신 그냥 쉬었음 이 43만 명이에요. 실업자의 2배고 그다음에 취업자 360만 명, 그냥 쉬었음 43만 명, 거의 10% 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건 약간 사회복지,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의 역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고 소득이 없는데 굳이 일을 찾으려고도 안 한다는 거죠. 만약 일을 찾지 않으면 내가 당장 오늘 먹을 게 없고 이번 달 생존이 불가능하면 억지로라도 이 구직시장에 나가겠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이런저런 사회적 안전망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실업급여 같은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부조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얻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해결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런 결국 우리의 사회적 수준이 어느 정도 사회복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도 아까 우리 경력사원 채용처럼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러고 있거든요. 네. 일본이 이런 족들을 부르는 신조어도 있는데 브리터. 네, 그런 청년들이 늘어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은 사실 차도 안 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서 큰 돈이 들어갈 행위 자체들을 다 안 해버리면서 그냥 초식 동물처럼 사는 그런 게 하나의 흐름처럼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라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 쉬었음 인구는 앞으로 계속 늘 거다. 올 네. 1월에 한국 청년 실업률이 6%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성민수 기자가 말한 고용 보조 지표라고 부르는 체감 실업률 지표가 따로 있는데 이 지표로 따지면 16%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정말 좋은 직장은 갈 수 없는 것 같고 알바 정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돈 필요할 때마다 알바 정도 하면서 먹고 살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사람은 이제 네.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면 취업 한 사람으로 잡히죠. 네. 근데 또 사실 또 알바하면서도 일단 4대 보험 싫어요, 싫어요, 그냥 돈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아름아름 일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통계상의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를 복지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지 이외에 더 중요한 건 아마 부모님의 재력일 겁니다. 부모님의 재력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복지도 보탬이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괜찮은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왜 괜찮은 직장이 없느냐? 예전에는 쉽게 취직할 수 있었는데 괜찮은 직장에 요즘은 없다. 일단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문이 많이 닫힌 측면, 경력 위주로 채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해야 신규 채용이 있는 거고 성장을 안 할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청년층이고 성장을 안 해도 계속 괜찮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정규직에 있는 40, 50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벌어지면서 점점 이 계층들이 사회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제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봉이 많아요. 지금 당장 어디 시시한 정규직 취직해봐야 너무 월급이 적은 겁니다. 이 사회적인 구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영은 님이 갈수록 왜 힘들까요? 우리 때는 5군데 4군데 합격해서 골라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장을 못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초반 이렇게 취직하신 분들 보면은 학교에 그 취업 설명회 하러 여러 기업들이 막 이렇게 와서 원서 나눠주고 원서만 쓰면 바로 붙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우리가 고성장 시대 때였고 이제는 1%대 성장 시대에서는 일자리가 아까 2968 쓰시는 분께서는 10인 중소기업 다니는데 이번 주에 절반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네요. 요새 어렵다 하는 게 진짜 와닿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또 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살아나고 그래서 그걸로 또 복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좋은 일자리를 좀 찾아보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이 쪼개기 알바라는 게 있어요? 쪼개기 알바가 대세입니까? 이게 참 고용주 제가 아는 사람들은 고용주니까요. 제 연배는 네, 나이대. 알바를 할 나이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고용주들은 그래요. 이게 정부 규제를 피한다는 건 주휴수당 안 주고 그리고 그 외 기타 사회 보장에 대해서 조금만 부담을 하고
고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전 반, 오후 반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 점심시간 반 자영업자들은 점심시간 반, 저녁시간 반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나눠서 고용을 해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고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나 풀타임으로 고용 안 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2017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한 다음에 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주휴수당이 골칫거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작년에 웹드라마가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네. 그 탕후루 집에 주인이랑 알바생이랑 알바생 한 명이랑 이렇게 둘이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문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네.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근데 이제 알바가 퇴근 안 하고 일하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휴수당 못 줘서 미안하니까 빨리 가라고. 근데 그 탕후루집 알바가 다시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아르바이트 또 알바를 하러 가고 카페에 있는 알바는 또 그 근처에 있는 키즈 카페 알바로 가고 그 키즈 카페 알바는 탕후루집으로 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근데 그게 좀 과장된 웹드라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엄연한 또 현실이라는 거죠. 알바 최저임금 인상과 그 주휴수당 문제가 부각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반성적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급격한 변화는 사회가 수용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완만한 변화,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분야. 왜냐하면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너무나 얽혀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반드시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거는 꼭 한번 반성적으로 고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본인들 한 달 내내 일해서 200만 원 가져갈까 말까 한 그 뭐 편의점주나 탕후루 사장님을 또 비난할 수도 없고 비난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죽하면 네. 그러겠습니까? 이게 또 현실이어서 뭔가 좀 풀어내야 하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장년층 일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추정 60분이었나요? 삼성전자 임원으로 퇴직하고 나서도 어디 사무 보조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다. 이게 또 현실이고요. 네, 그게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자 임원으로 나왔으면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 이 자녀분 대학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자녀들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 그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자료도 보면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 이걸 조사를 해요. 네. 우리나라가 50대 초반 혹은 40대 후반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직장의 의미라는 것이 내가 스페셜티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간이 지나면 내가 스페셜티가 없는 직종에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를 그냥 인력으로 보는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건데 그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사실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연공 서열 때문입니다. 그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너무 인건비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연공서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 인건비를 부담하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쓰기가 부담스러우니 점점 나이 많은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겁니다. 연공서열제 하에서는.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요. 연봉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은행, 기타 등등 좋은 직장에서 50대만 되면 다 나와야 되고 나온 분들이 다 인력시장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뭐 자기 전문직으로 써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일용직으로 아니면 굉장히 저임금으로 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0464님은 사업주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최저임금, 실업수당, 주휴수당, 연차 등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이게 또 반대해서 보면 그게 있어야 또 합리적인 건데 또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또 상황이 힘드시니까요. 또 자영업자들은요.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밑에 고용보다는 쿠팡 얘기 많이 합니다. 쿠팡에서 수수료 너무 많이 가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자, 우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어가지고요. 오늘은 8글자입니다. 8글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특정한 토지를 거래 허가 혹은 규제 구역으로 정하는 것. 8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요. 구청 등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야 이 매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이 여기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여파가 어떨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3117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거래처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성공 예감 듣다 보니까 경제 상식이 익숙해져 갑니다. 라고. 야, 믿음직한 거래처인데요. 1251님.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성공 예감 들으면서 경제 공부도 하며 즐겁게 이동하고 있답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또 훌륭한 어린이집 한 군데 또 발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918님은 성공 예감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그 8글자 최근에 또 부동산 뉴스 한가운데 있는 그 8글자 무슨 구역입니다. 마지막 지역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좀 계시는데 구역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희가 원탁의 기자들 또 원탁의 기자들 K 포함해서 전세 사기 이슈 정말 많이 다뤘거든요. 네. 이게 아직도 안 끝났나 봅니다. 안 계속되고 끝났죠.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전세 사기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크게 뉴스로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슈로 부각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아하. 모든 사기는 전국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전세 사기가 왜 안 없어지느냐?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요. 보이스피싱은 왜 안 없어지느냐? 전화가 있으니까. 메신저 피싱은 왜 안 없어지느냐? 예. 메신저를 쓰니까. 예.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는 인류가 태어난 일이 없어진 적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세 사기가 왜 없어지지 않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네. 거의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빌라, 다세대, 다가구 결국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통칭하는 빌라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네.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일치하는 혹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싼 경우에도 네.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전세를 들어가는 분들이 매매가가 더 싸거나 매매가가 동일하면 그냥 사면 돼요. 사면 전세 사기를 당할 수가 없죠. 네. 같은 가격인데. 근데 왜 안 살까? 우리나라는 빌라를 사면 큰일 납니다. 뭐 기본적으로 빌라가 안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생애 최초 주택 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생애 최초는 아파트라는 좋은 물건을 사야지 빌라라는 걸 사는 걸 굉장히 너는 생각이 없니? 이런 취급을 받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실이. 예, 기본적으로 빌라는 사면 안 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안 없어지는 거죠.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특별법이 아니고 전세 사기가 일어났을 때 조금 피해를 도와주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입구 사기가 발생한 입구는 여전히 열려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을 거고 이 빌라에 대한 매매 관행을 바꿔주지 않는 한. 그래서 특정 금액, 특정 규모 이하 빌라를 갖고 있어도 생애 최초 아파트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리함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도는 하나둘씩 개편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좀 투명하게 가격 형성도 알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식 피해자, 비공식 피해자 또 이렇게 나뉩니까?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성민수 기자. 그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죠. 2년 전에 만들어서 그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컨대 이제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이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뭐 보증금이 3억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엮여 있는 피해자들이 많아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는 네. 그 다음에 뭐 이 주인이 일부러 전세 보증금을 반환 의무를 불이행하려고 한다. 뭐 이걸 이제 뭐 예컨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했다가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다, 기소가 됐다. 요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아까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보상을 도와주는 법인데 네. 보상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뭐 한 그 단체들이 피해자 단체에서 얘기하기에 한 70% 정도 인정이 됐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다양한 이유로 그다음에 뭐 수사기관에서 검찰에 뭐 예컨대 경찰에서 수사하던 걸 검찰에 넘겨가지고
그 기소되기까지는 기간이 기니까 인정 비율이 좀 낮아진 거죠. 네. 피해자 단체에서는 지금 뭐 한 30-4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별법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도 있는 거죠. 일단은요. 그 예. 뭐 피해 여부도 있지만 그 결국 사기를 치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보면 동작구에 있는 한 빌라와 그 빌라 소유주 부부가 채권자들을 뭐 70명, 80명 이렇게 양산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 뉴스를 보면 여기서 빌라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부가 그 딸이 공인중개사인 겁니다. 자녀가 공인중개사여서 자녀가 이 물건을 소개해 주면서 이 집은 보증금이 반환 안 된 적이 없다.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을 해서 한 70명 정도, 한 60억 정도의 피해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가 아마도 김준범 기자가 말한 전형적인 사례일 텐데 네. 그냥 보증금 반환됐어요. 복덕방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 이 주인들은 돈을 못 주겠다 하는데 이 집 주인이 가진 집이 여러 채인데 여러 채 가진 세입자들이 채권자들이 한 70명. 근데 이분이 갑자기 파산 신고를 합니다. 파산을 해서 나 돈이 없어서 못 주겠어요 하는 겁니다. 그 절차에 들어가면 이제 이 채권자들이 아무리 대항력이 있고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걸 구제해 주는 건 정부가 되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일이 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느냐?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이고 이 전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갭 투자로 수십 건 수백 개를 이제 빌라를 매수해서 그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도미노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조금 법이 무서운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른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빌라 왕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좀 세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처벌이 세다 안 세다가 약간 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네. 한 80억 원 정도 이제 부당이익을 얻은 경우도 한 징역 8년, 800억 원도 뭐 징역 25년까지 갔다가 2심에서 한 15년으로 감형. 감형.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센 누군가한테는 걸까요? 800억을 이 사람이 떼먹은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800억 원어치 피해를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부분 이런 이제 진단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너무 그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게 비단 전세 사기에 대해서만 솜방망이가 아니고 우리 뭐 주가 조작, 전반적으로. 뭐 횡령, 배임, 우리 뭐 재벌 회장들 몇백억씩 해도 뭐 집행유예 5년 나오고 이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이 약해요. 우리 뭐 미국에서 보면 뭐 코인 뭐 하나 잘못하면 뭐 징역 150년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양형 체계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도 상대적으로 양형이 약한 측면이 있고 이거는 뭐 계속 지적해봐야 무소용하고 결국 문제는 법을 바꾸면 됩니다. 법을 뜯어고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전세 사기만 톡 떼가지고 양형을 올릴 수가 없고 결국은 모든 재산 범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쉽게 올라가지 않는 저항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기가 뭐 전세 사기도 아니고 나름의 또 사연이 있는 사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현실과 이상의 좀 불일치가 있죠.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이 또 오는 5월에 만료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 사기가 또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또 특별법이 상시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일몰돼 있는 법들의 상당수가 계속해서 일몰 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되는데 지금 이 전세 사기 특별법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예방책이 아니라는 거죠. 피해 구제에 초점이 네, 맞춰 있는. 예방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은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근데 이 제도를 정부가 만든 제도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종류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제도가 생긴 건데 근데 아파트는 여전히 좀 안전하다고들 합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사기가 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빌라라는 이 물건, 이 빌라라는 부동산에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쉽지 않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애버리면 아마 정책 당국자들은 전세 제도라는 걸 없애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럼 속은 편하겠죠. 네, 없는 세입자들은 이 전세 제도가 꽤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이 어찌됐든 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월세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월세 금액이 더 올라가고.
이것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네. 없을 테고요. 뭐 이 현상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월세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네, 뭐 서울뿐만 아니고 지역으로 내려가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쌉니다. 대한민국 월세는요. 그런데 이제 그 뭐 해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청년들 얘기처럼 이런 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청년,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사는 집인데 그 상대적으로 그들이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적지는 않은 거죠. 그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고금리에서 좀 저금리 체제로 바뀐 다음에는 어차피 월세야 그 금리를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월세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다시 금리가 오르면서 그 얘기를 지금 꺼내기에는 또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런 문제도 있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아이고, 김진우님 왠지 아파트에서도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이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갭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거래 자체가 또 힘든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늘 원탁의 기자들 KBS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뜨거운 토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도 우리 좋은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미국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종전을 이제 선언하겠다. 뭔가 좀 물밑에선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곤 하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좀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광물 이야기까지, 또 최근에는 미국이 러시아의 가스관을 비롯한 또 에너지 자원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합니다. 하나 둘씩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찾아오겠습니다.